먼저 그러면 박영숙 후보자님께 제가 치과의사 수급 대책 그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수급 대책은 크게 공급 조절, 수요 창출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질적 관리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는 선발과 배출 두 단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학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대학원 정원을 확대해서 대학의 재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면허 인원은 줄이고 연구 중심 치과대학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 등 정원의 입학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가 시험을 필요 인원 중심 선발 방식으로 개편해 과잉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치대 졸업자 자격 심사 강화와 함께 면허 취득 1년 임상 연수를 의무화해서 단독 진료 면허를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미숙년 개혁을 방지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방안입니다. 둘째, 수요를 새로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에 맞춘 방문 치과 진료 활성화, 요양시설 촉퇴리 제도 내시화, 치주 전신질환 연계 협진 수가 신설, 통합 돌봄 사업 참여 확대, 장애인 구강 진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 과밀 인력을 취약지로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재의사제, 세제 혜택, 공공의료 처우 개선, 지역 가상 수단 등을 통해 인력 분포를 정상합니다. 3번에 묻겠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아까 5% 감축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정보를 찾아서 만나고 면담했다는데 그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사실 학장들하고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뵈면서 이 첫 단계가 정원의 입학 10%에서 5%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말 동의를 해주셔서 수차례 만나서 저희들이 협회에서도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때 오영호 박사님이 하셨던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립학과 같은 데는 교수님도 사실 문제가 되고 그 등록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럼 치과의사 협회에서 그 줄어든 등록금만큼 얼마간 동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반응도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어렵습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어렵고 우리가 줄여야 한다는 이렇게 우리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과 보셨지만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이 대책을 2028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 보정심의회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의사가 이제 500명 가량 지금 증원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2028년부터 2028년에 이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공급 과잉이냐 줄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의사협회가 이번에 하는 게 아리마 모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인력 수급 추계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는데 아리마 모형 이제 이걸 공급 추계하고 수요 추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의료 일수를 240일로 하느냐, 255일로 하느냐, 265일로 하느냐 이것 따라 굉장히 틀려져요. 총량은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진료하는 총량은 공단에서 다 나옵니다. 총량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야간 진료까지 하면 늘어나죠. 시간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추계를 잡습니다. 이제 모형 자체들이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코에 오면 코걸이, 귀에 오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의과에서도 아리마 모형 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했지만 결국은 도정심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2년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이 에비던스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치과계는 없어요. 치과의사 교수님들께서는 통계학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의과대학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과대학은 없어요. 통계 전문가분들이. 근데 의료 인력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보건사 연구원을 통하거나 빨리 우리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에비던스를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모형을 추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이거 잘안 그렇고 지금 미국의 우리 교포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치과에서 배출되는지 아십니까? 500명이 됩니다. 500명.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11개 대학이지만 지금 외국인들 합치면 1개 대학 12개 대학입니다. 거기다 정원이 있다. 아까 5%가 합쳐요. 5%는 숫자가 몇 명, 계산해가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은 5%라는 거는. 그리고 대학이 돈 때문에만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도 그렇고 그 국립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사실 좀 회답도 서로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질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평원에서 걸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가위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많이 줄은 이유가 이게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와서 시험을 볼 수 있으나 여러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치과대가 나가 있는데 그 표준화 그 대학의 커리큘럼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자르는 게 치평원에서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치평원에 병계된 교수님들 계시는데 거기에서 좀 많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그 위원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 정책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좀 보고 읽겠습니다. 저 김홍석 그 원장님께 저 보존력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치과에서 나타난 직역간 갈등은 단순한 직종 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보건 의료 인력 운영 구조가 체계화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공사 회장님, 그 다음에 치위생사 회장님, 간호조무사 회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직접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 했냐면 저희가 보는 시각과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요약했더니 대충 저희가 한 3가지로 요약된 문제는 첫째는 신규 인력을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구조로 인해서 높은 이주율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전문 직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역할 설계가 불분명하다. 셋째는 경력 인정과 성장 경로가 부족한 보상 구조로 인해서 장기적인 전문성 측정이 어렵다. 하나 더 있는데 넷째, 존중과 피드백이 부족한 조직 문화 역시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캠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자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째로 치과 위생사의 커리어 패스 표준 모델을 마련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5년, 3년, 10년 직급에 따라서 뭐 차등 뭐 예를 들면 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신규 인력을 위한 90일 온보딩 프로그램, 신입생 교육을 아마 주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근무 환경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팀 기반 진료 프로토콜을 시스템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결국은 치과의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미용사 모두가 서로 지속 가능과 환자 신뢰 함께 만드는 전문 파트너를 인정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김홍석 우리 부모님께서는 로파를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게 서로 상호 신뢰하는 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면 점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주제 1번 치과의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 최소화및 단합성 뭐 요거 질문이시죠? 네. 1번. 일단 먼저 휴머노이드부터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휴머노이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관계 단체들은 반발을 분명히 하겠죠. 치과의생사들도 반발을 하실 거고 간호조무사분들도 반발을 하실 거고 거기 단체 임원분들은 당연히 반발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따지면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반발을 하시겠죠.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공장에 들어오는 그런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 때 마부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차라리 자동차 저 위험한 거 만들지 말고 말을 잘 품종 개량해서 잘 달리는 말을 품종을 개발하자.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죠.
어렵게 있는 우리 개원가에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 있어도 저는 갑니다. 이상. 예, 그러나 아까 말 같은데 치과위생사하고 뭐 간호조무사 이런 쪽에 사실 그 개별 치과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간호조무사 우리 헤드를 맡고 있고 치과위생사가 그 밑에서 또 젊은 친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개별 치과에서는 또 그게 가능을 또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단체들끼리의 문제는 사실은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 분장인 치과위생사 업무 분장, 간호조무사 업무 분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원을 크게 가자. 이 원을 크게 가고 여기 간호조무사 크게 가서 이 교집합을 많이 만들자 이거죠. 원장님들이 편하게 진료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교집합을 많이 만들고 업무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상생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공약에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저기 서치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술대 CDX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치과계 CDX, SS 학술대회가 그리고 기자점수가 너무 많이 난입하고 있다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통합가치 관리입니다. 우선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해서 중앙은 국제 종합 행사, 지역은 실습 전문 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보수교육 점수도 중앙은 필수 교육, 지역은 실습 선택 교육을 차등 예분해서 난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이 지역 행사를 심사, 인정하는 공동 인정제를 도입해서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는 행사만이 점수를 부여하고 상업성이 강한 행사는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고 의무화와 참가자 평가 공개로 투명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KDA 치산협 회장님하고 그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걔네들이 제시하는, 그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전시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사업회가 공동 주도하는 연 1회 서울통합 전시회로 단일화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의 산업 발전과 지구 지원에 환원하는 선구조를 구축했으면 하겠다 하는 게 그쪽의 생각입니다. 물론 서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KDX를 세계적 전시회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는 그 치약회장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을 키우게 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수익을 다 지구와 중앙이 다 분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김희규 후보께 여쭤보겠는데 아무래도 CDX를 운영했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CDX 운영회가 과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CDX는 전 세계 학술 전시회 중 8번째 내지 9번째 정도 큰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치산협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치과의사가 전시회까지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 자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 학술대회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300달러, 500달러 이렇게 내고 가면 샌드위치 하나 주고 이 가방을 보사하고 비닐백 하나 주는 정도.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전시회를 치과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치과 업체가 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 치과의사는 그 비용 각자 내는 비용에 다 연자들 뭐 숙식비 이런 걸 다 제공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산협이라든가 어떤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이익이 많이 치산협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치과 의사들이 얻는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 거고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치과 산업체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그 이익이 많이 남는 전시회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치과 의사는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더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법무부 후보께서는 저는 CDX 과제라기 잘 모릅니다만 카드라 통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CDX의 잉여금이 어마어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회계 감사도 안 받고 왜 지금 물론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왜 이거를 놓지 못하는가? 지금 학회와 지부의 본연의 자세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학술 활동 증진입니다. 사실은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저희가 생각하는 궁금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이 행사를 같이 한다면 회장님께서는 후배 또는 동료 또는 선배들한테 시덱스 같이 지사도 같이 가자 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경 같이 가자는 의미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KDX랑 같이 일하는 대로 CDX랑 나누고 그냥 지사과자는 하나의 큰 한국 IDS 같은 학술 단체를 만들어 보자. 학술 전시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규정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제적인 전시회, 아니 학술대회 말고는 학술대회를 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하는 그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협회에서 임의로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도 없고 만약 하지 마라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지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협회에서 지부의 학술대회를 하지 마라 하라 통합해라 하는 거는 스스로 원해서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 조정해 줄 수는 있지만 협회에서 강제로 통합해서 해서 이익이 나오면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KDX가 결국은 원하는 거는 그 보수교육 점수가 없기 때문에 KDX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자는 나지 않은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비하고 KDX랑 같이 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경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치과의사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입과 배출, 그러니까 입학정원에서 교육부와 복지부하고 TF를 만들어서 입학정원을 좀 줄여봅니다. 인구 절벽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환경 인구도 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배출 문제는 또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7%씩 조정을 해서 70%로 임기 내 70%로 하겠다 이런 보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민경 후보께서도 이런 정원 감축에 이런 거는 전제로 당연히 동의를 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그 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은 국시 합격 경률을 70%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은 남 떨어지는 30%는 평생 치과의사직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결국은 재수라고 상수를 하던 치과의사 시험에 도전해서 이게 결국은 치과의사 수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기득권 우리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젊은 치과의사들을 좀 희생해라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정원을 계속 감축하는 거는 계속 노력해야 될 어렵지만 노력해야 될 문제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보건소라든가 이런 여러 고위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코다 미국 치대 학점 교류를 통해서 미국 졸업을 하고 이제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해외 상호면허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가 간의 상호면허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경우? 네. 미국의 경우?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는 생각이 없으시고. 아까 드리면요, 그 ADA 사무총장이 몇 년 전에 모 치과대학에 와서 같이 이걸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비용이 6억 이상이 들고 그리고 그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케이스를 서로 맞춰야 되는데 저 크라운 몇 개 해야 되고 덴철 몇 개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그 모 대학에서는 이거는 우리 역량으로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또 6억 이상 이제 많이들 물론 연대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계속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협회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물론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젊은 치과 의사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가시는 치과 의사들이 진취적으로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과잉 경쟁을 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그 통계를 보면 2035년에 치과 의사가 약 5,800명에서 6,000명 정도 과잉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고시는 계속 일정 부분 합격률은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치료가 굉장히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 치과 의사가 수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개원 의료기관이든가 이런 거는 포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 후보님께 질문은 자 보건사회연구원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만 만약에 2028년 수급추계위원회, 치과의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 좋지 않은 결과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숫자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도시 사람 많은 데로 몰리게 돼 있고요. 돈이 있는 데로 의사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도시에는 의사가 과잉이고 저 납부된 시골이라든가 외딴 데는 다 의사가 부족합니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숫자로서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것보다는 과잉이든 또는 부족이든 간에 어쨌거나 대도시는 과잉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치과의사들의 분배, 재분배를 하는 방향이 조금 더 시리어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대도시에 가 있게 되고 대도시 큰 병원에 가야지 좋은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좋은 환자들 보고 퀄리티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겠다 하면 누구나 자연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대신 그분들한테는 그 대신 그 외주로 가는 또는 납부된 데로 가는 사람들은 베네핏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뭐 숟가락을 준다든가 하나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장애인 치과, 장애인 진료가 그렇게 요즘에 괜찮다고, 죄송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대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 다시 말하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특별한 그 보상책을, 유인책을, 그거는 아마 정부랑 얘기해도 정부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메디칼 쪽에서 하는 그 지역의사제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물론 지역의사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의사의 재분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김홍석 후보께서는 반론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공약 중에 이제 아젠다 34하고 34개 공약 중에 장애인 치과 전문의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권 후보께서는 장애인 치과 전문의가 우리가 이제 복지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장애인 치과 전문의를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순탄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치아크의 총무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시범사업 들어갈 때 복지부랑 그때 소아치과가 주로 장애인 치과를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하기 전에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상당히 보험정책 같은 포퓰리즘이 좀 많이 있고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정부가 가장 밀어줄 것이고,
저는 우리 치과에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애인 뭐 그러니까 전문 치과 의사 또 이게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문가 한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저희가 추천하고 저희가 아마 이건 치과계가 그 의지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님한테도 치과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아리마 모형이라고 했는데 의사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은 아리마 모형과 조성법이라고 해서 통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 모형 가지고는 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병용을 했다 이렇게 정정 말씀드리고요. 그 박영석 후보께서 공보물에 고대 치과를 설립하는 걸 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같이 집행부를 같이 박영석 후보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대 치대 저지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협회장이셨던 이수구 협회장께서 청와대 쪽하고 좀 많이 친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셨던 걸로 아는데 박영석 후보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고대 저지, 뭐 보톡스, 심소 이런 것들은 집행부 성과잖아요. 그건 사실은 보톡스도 다른 분이 좀 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과장된 거 아닌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연 그럼 고대 치과 저지한 게 이수구 협회장님은 몇 퍼센트, 박영석 후보께서는 몇 퍼센트 기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이수구 회장님이 아무리 정치계 뭐 잘하신다고 해도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누가 만들었냐? 물론 이수구 회장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같이 서울시장 따라 총리실에서 그걸 MOU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보건사연구원에서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중간 발표 정도 했는데 그 발표를 제가 좀 갖다 쓰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사연구원이 제가 관악구에 있는데요. 그 불광동까지 가려면 1시간, 제 오후 시간 빌려야 됩니다. 한 5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 뭘 원하냐? 인력 수급 추가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치과 의사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저 빼고 온 줄 알아요. 5번 찾아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들어줄까?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갔고요. 좋습니다.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제가 계속 복지부 세종시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와중에 갑자기 저한테 사무관이 담당 사무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치과의사협회가 공항암면외과에서 이거 아주 월권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개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불법인데 보톡스가 7년 전에 유권에서 또 불법이었고 안 된다 치과의사가 하는 게. 그 다음에 악암면을 손대는 게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개정을 시키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다녔고 민병렬 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엄청난 케이스를 했다 악암면에. 그래서 이 성형외과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성형외과 창시자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보톡스 하나 우리가 해결을 못하느냐 하고 당시에 이제 이종우 공학과 교수님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부탁을 하셨고 이게 복지부 의견이 사법부에서 판단하지만 행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보톡스 7년 전에 유권에서 나왔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사법부에서도.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 점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효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무이사 하셨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혀 안 했는데 이거를 공보물에 쓰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여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저희가 이제 회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토론 과정에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그 협회에서의 결과물, 성과물이 나올 때는 매 집행부마다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 앞에 분들이 있고 그 결과물들이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고 또는 그 인연으로 또는 인맥으로 아니면 결정권자의 힘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질문 아닙니다. 네. 자율집계권은 협회가 고도의 도덕성과 재무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님 공보문을 보면 치과의사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재원을 기존 통치자금 100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통치자금은 목적을 다하면 마땅히 이 비용을 낸 회원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회원의 개인 자산입니다.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막대한 돈을 성공이 100% 확실하지 않은 연금제도로 묶어두겠다는 것은 회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불투명한 회부 마인드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잉여금 그 100억에 그걸 하자는 저 작년에 그렇게 반대했었습니다. 이게 나누면 푼돈이고 모이면 목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차를 안 갖고 왔어요. 협회 여기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가 이 협회의 성적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비좁습니다. 위로도 올릴 수도 없고 옆으로 펼 수도 없어요. 옆에 제가 듣기로는 땅을 사보려고 그랬더니 가격을 왕창 부르더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 돈은 회원에 돌리기로 한 돈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그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받을 회원들이 나는 이거 안 받겠다. 나는 기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또는 몇몇 분이 소송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소송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잘 읽어보시면 연금의 기금이 그게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돈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거가 전부일 수가 없고 우리가 회원들, 치과의사들이 일단 이제 푼푼히 모아야 됩니다. 기금을 마련하면 치과의사만 모자라는 우리 진료인력들, 간호조무사, 위생사 같이 넣어서 같이 기금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르신들 퇴임할 때 그냥 상조금으로 드리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조기 은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치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하나 보조 인력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이상을 장기 근속을 해야지만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는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분들 언제 퇴임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받고 그 나이를 넘어가면 적게 받을 거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 조절을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들 우리 팀에도 뭐 다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많이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차도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고요. 우리 취업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취업도 앞으로 우리도 영리 사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돈을 벌고 하는 그런 협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협회 재무이사를 3년 동안 해서 아는데요. 그 통치 이 금액은 그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서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걸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부의 그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다시 돌려주고 다시 기부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돌려주지 않고 통째로 전환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번 대의원총회에서도 통치자금을 돌려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거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 받으실 분들이 어떤 식의 형식을 갖추는지 말씀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면은 제가 너무 나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나누면 푼돈이고 모으면 목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누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그 또 경비가 나가는지 아마 제가 모르면 20-30% 나가지 않겠습니까? 없는 돈에 더 없어집니다. 그 좋은 우리 치과 원장님들 선생님들 제가 생각하기는 그 돈 없어도 살고요, 있어도 삽니다. 제가 이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분의 호소를 하겠습니다. 박영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박영석 후보님은 9년 전까지 회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술대회가 번역별로 난립했다고 되어 있으신데 박 후보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난립되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난립한 학술대회라고 이렇게 사실 제목이 좀 써 있어가지고요. 저도 좀 난해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치유학회장 계시지만 인준치유학회가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회마다 우리가 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주를 해주는 학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학술대회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원들도 보수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의미에서 난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원들한테 그리고 인준학회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기자재 전시회도 사실은 대의원총회에서 아마 김성회장 측근인데요. 그 이제 지역으로 다 나눠지면서 지부로 협회가 보수교육 점수 60점을 주고 각 지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돼서 기자재 전시가 각 지부마다 아마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학술계 때 지금 그 보수교육 점수 이거 가지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보건복지부 민원을 내가지고 학회가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건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사실 회원비도 안 내면서 매년 보험이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자기 개인병원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회비는 안 내면서 그냥 무임승차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회들도 사실 재정 상태도 더 어려워지고 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는 거기에 뭐 일반 회원이니까 똑같이 받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 김종 회장, 서치장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많이 비회원들 회원과 간의 그 격차도 하고 또 아마 협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하신 것 같아요. 비회원에 대한 격차. 그래서 그걸 변화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더 발전 외국 사례들도 좀 저희들 배워가지고 외국은 학술대회나 이 기자전시회가 등록비용 굉장히 많은 걸로 그 비용이 그래서 외국 사례를 다 조사하고 오히려 비회원에 대한 제재를 더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민경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제재. 아까 권 후보님께서 시덱스가 아주 짭짤했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2020년 서초회장 때문에 한다면 죽을 뻔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소송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협회에서 여러 지역에 통합을 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 전시회 학술대회 하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치산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쭙고 싶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시덱스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실은 대의원총회 협회에서 각 지부에 하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의원총회에서 거론이 돼야 될 사안이고요.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잘 하고 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100주년 때 또 우리
KDX하고 같이 해서 성공적으로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도 사실은 협회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저도 한 번씩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협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 전시회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나 그럴 때는 협회에서도 좀 전시회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사실은 협회 외국 임원들은 또 다 초청을 한답니다. 지금 협회 회장 및 임원들. 근데 협회 임원들은 예전에 보면 회에 나갈 그렇게 회의 문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우리 전시에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협회에서도 특정한 시기에 그렇게 한 번 정도는 한 번씩은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홍석 후보님께서는 일반인 석션 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봤는데 소송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2년 이상, 2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거 송수하기 힘든 상황이고, 근데 2년에서 2년 반이면 임기 끝날 때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에 관련해서 이 기간은 이제 일반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가 변하면 다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원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반인 석션 얘기를 한 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 뭐 문신사 이런 쪽으로 풀잖아요. 직업적인 이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다른 영역과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일자리 창출이고 나쁠 이유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그렇고 물론 이제 법적인 판단이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논리 근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영국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데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걸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저희가 당선이 되면 저희가 또 후임을 잘 만들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뭐 끝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과물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2년만 걸려서 제가 임기 끝나고 후임 임기에서 그걸 결실을 맺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고 그럼 만족하는 거죠.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 내리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목요일 날 많이 하는데 한 100개 정도 쫙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봐도 야 저건 진짜 심했다. 그러는 거 한두 개 말고는 다 기각이에요. 그것도 9대0, 8대1, 대부분 9대0입니다. 그래서 그거 합헌 판정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데 위헌 판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에 대한 석션,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일반인이 석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관념 자체를 안 가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서 잘 되면 좋지 않은 겁니까? 좋잖아요. 김인경 후보께서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면 우리 그냥 치과의사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갇힌 생각으로만 이게 안 될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도전하고 계속 밀고 근거 제시하고 외국 사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두들겨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들겨 보지 말아야 된다고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후보자로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좀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홍석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치과의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여서 많이 좀 입학을 좀 줄여보겠다. 저 시험 면허자 수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난이도를 높여서. 예, 근데 그게 국시원에서 총괄을 합니다. 우리 인력 그 모든 직종 국시원에서 총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라고 교수님들에게 저희 어떤 직종이라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 조절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는 물론 이제 논란이 되고 반대도 많으실 거고 공직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반대할 거 예상하고 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난이도 조절해서 7%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부, 시협, 교수협의회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치과의사의 정원에 대한 거시적 대안의 정책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갑니다.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고 정부에서도 이 수급 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입학 정원 아니면 배출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의 경우도 12년간 낮게 배출을 시켰다가 올해 정도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수급을 조절을 해요. 그 수급 조절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도 조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만 그냥 가서 교수님들한테 읍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수급 추계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70% 정도 조절이 됐다. 의대는 벌써 지금 60% 70%대가 벌써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00% 계속 칠 겁니까? 쉽게 내서 임상실기도 올리고 퀄리티도 올려야 돼요. 질도 올려서 외부에서 보는 치과 의사들, 치과 의사들이 배출되는 거, 야 얘네들이 실력 있다. 이런 걸로 올려야 다시 입시 결과도 올라가고 예전에 저희 들어왔을 때처럼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게 자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료 인력 우리 치과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종이 다 있어요. 그럼 모든 보건복지부에서 야 거기는 뭐 인력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60점 이상이면 과락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오히려 2028년도에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기에서 모든 거를 거래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 수급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 협회도 제가 나아갈 방향은 그 2028년도 수급 추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해야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동의해요. 2028년 수급 추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집행부 들어가면 28년 수급 추계에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직무대행 제재고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27년 한의사, 간호사보다 우리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밀린 거예요. 28년으로 밀렸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정원 만약 수급 추계에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입학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줄이기도 어렵지만 입학정원을 하면 입학해가지고 6년 다니고 그 다음에 공보일을 가거나 수련을 받고 10년 후에 얘기해요.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거는 유입도 있지만 배출해서 일단 줄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뭐 치과의사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응시 횟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거 디테일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자율증계권이 이게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제 의료계에서 그러나 사실은 정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왜 컨트롤러가 사실은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의료계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노력을 합니다만은 참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취업 정관에도 윤리위원회와 종업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요즘에는 이제 해당 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거기 와서도 뭐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금 그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자율증개권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집계권은 회원보호를 최우 우선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불법 광고를 고발해도 복지부 행정처분까지 받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저 자율징계권보다도 사실 더 우선돼야 될 거는 그 협회 내 윤리위를 그 윤리위에서 징계 조항을 실설해가지고 윤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시범 실시되었던 전문가 평가제를 더 열심히 우리가 많이 노력함으로써 이 보건복지부나 정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론은 드리지 않고요. 네, 이번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금 질의의 답변인 기호상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이시니까 사실은 이제 좀 예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치과의사 위상이 많이 낮아지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또 메디칼에도 사실은 많이 밀리는 현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좀 몰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불법 초저수가에서 덤핑 치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 질서라 그럴까요? 겨울 질서 자체가 정말 많이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인데 뭐 학생 때부터 이런 거를 뭐 윤리의식도 좋고 나아가야 될 방향 또 혹시라도 불법 상장 치과 이런데 협조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되고 옛날에는 사실 최소 두세 대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되면 이렇게 넓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뭐 7억 이렇게 해서 너무나 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초저수가로 또 가는 또 그런 쪽도 되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으신지 한번 편하게 방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윤리 교육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못 가르치신 그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1시간씩 해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바꾸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우리 중도 퇴임하신 우리 박 회장님께서 각 대학을 다니면서 4학년들한테 특강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부에서 저희가 의료 경영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좀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더 잘하는 후배들,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학과고 1학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테크니컬한 환자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한 학기 하는 건데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의 그 경험담, 그러니까 후배들로 하여금 니네들의 미래는 밝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은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사실 후배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뿌린 거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후배들한테는 사실 저희도 말씀했지만 저도 저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나가서 편안한 개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대로만 일을 하면 나는 그냥 우리 가정 잘 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임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기술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만 남겨. 4번 김홍석 캠프 부회장 후보 이진규입니다. 저는 취업 집행부에서 2번의 국제이사와 1번의 법제이사를 했습니다. 2023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법제이사로서 저는 불법 덤핑 치과에 대한 척결에 강력한 호소를 드렸습니다. 현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팀을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현 취업 집행부는 무대응으로 위반하다 2024년 여름 일반인 개원이 중심의 불법 광고 대응 모임이 결성되자 그제서야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현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몰라서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불법 덤핑 치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대학원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석션 헌법소원, 일반인이 가능한 석션 헌법소원에 대한 법적 논거와 DB 마케팅의 불법성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논거를 공부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 김홍석 캠프, 저희 기호사관 김홍석 캠프 원팀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후보의 부회장으로 출마한 윤동민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20년 동안 개원하며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아마 이번 후보들 중에 가장 먼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일 겁니다. 거리는 가장 멀지만 회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가장 가깝습니다. 지방에서 개원하며 느낀 듯 현실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중앙회무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국 지부의 다양한 의견이 협회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한의사 개원의 경험과 MBA 경영학 석사 그리고 어렵법을 전공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치과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치과계의 큰 문제인 불법 광고 덤핑 치과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개원 환경과 직격을 지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치과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할 후보가 바로 기호 4번 김홍석 후보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석 캠프의 부회장 후보 오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진심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인 만큼 제가 세 가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직함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협회 소식 들으면 불안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할 때 믿음직한 회원들의 든든한 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참 믿음직하다 이런 소리 나오게 제대로 뛰겠습니다. 둘째는 소송 없는 협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법정에 서고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들의 회비가 소중한 회비가 변호사 비용으로 가지 않고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 소송으로 힘빼지 않겠습니다. 대화로 풀고 실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통합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진영 논리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직 치과 의사라는 이름 하나로 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선배님의 지혜와 후배님의 패기를 하나로 엮어서 만드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 많이 했습니다. 기호 4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홍석 회장 후보자님은 연단 입니다. 앞에 들으셨던 우리 부회장 후보들 듬직하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에 이어서 2차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셔서 후보자들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어주고 두는지 이런 것을 느껴보시고 3월 10일 날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국을 돌며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선거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완성되는 것. 후보자로서 전국을 돌면서 각계각층의 여러 연령층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발 소송하지 말아달라. 소송 전에 개입했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분들은 이제 협회에 맡으면 안 된다. 이것이 회원들의 여론이자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법 캠프 소송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소송의 당사자 다른 캠프가 있고 또 다른 캠프는 선거 불복 소송 2번이나 했던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에 자유롭습니다. 저희가 당선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호 4번 김홍석 팀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연설을 해주시고요. 김광호 황우진 통합택 부회장님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기에 주신 유석천 선관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3번 김광호 의장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막중한 책임과 소명 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영석 후보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후보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말보다 실천으로 일해왔습니다. TDC 술대회를 중심으로 충남북 지구의 참여를 이끌어 연례화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무장 치과 네트워크를 제거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치과 의사를 기만하는 유산균 광고를 중지시키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여성 치과 의사의 회무 참여 확대와 인재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저는 갈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협회에는 말하는 리더가 아니라 일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 협회는 누군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방패이고 현장을 지키는 치과의사들이 서로 믿고 기댈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후보가 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그리고 서로를 갈라치기 하지 않고 한 팀으로 묶어낼 사람이 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저 기호 3번 김광호, 앞으로도 인내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기호 3번 박영석에게 답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영석
캠프의 부회장 후보 황무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불법 덤핑 치과, 그 다음에 보조연령 문제, 참 이 얘기만 들으면 많은 회원들이 왜 아직도 이 얘기가 나오는지 선거운동 기간에 자꾸 물으십니다. 저도 3년 동안 협회 홍보이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참 똑부러지게 답해드리기 힘들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해내왔던 박영석 후보의 부회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원 3만 명이라는 수식어를 쓰지만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18,0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현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뜻이 다 같이 우리 치과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만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번 선거에는 참여하실 수 있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앞서 말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다가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잘 고민해 보시고 기호 3번 박영석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아는 3번 박영석 회장 후보님과 함께 부회장으로 출마한 손호택입니다. 1980년 어느 날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호텔 신라 임원진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임원들은 굉장히 당황해하셨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모아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것이 본업이 아닌가요? 이게 임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는 기본이고 사실은 장치산업에 결합된 부동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혁신과 리뉴얼을 거쳐가지고 계속된 투자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치과의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명품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유수한 의료 서비스가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치과의사의 법입니다. 저는 1996년 졸업 이후 치과의사를 따고 나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치과 전시회와 학술대회, 그리고 거기서 많은 치과의사들과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치과의사도 양질의 지속 가능한 대량의 이성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치과의사는 한 땀 한 땀 장인이 명품을 만들듯이 머릿속의 지식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살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양질의 진료를 양산하는 양심이 가지게 된 이론입니다. 치과의사입니다. 왜 유럽 대한민국에서 이게 저수가로 30만 원이 가능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 덤핑 광고와 함께 불법 위임질을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시 감독할 정부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희 박영석 캠프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서 저희 치과의사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박영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또한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저는 사실 치과의사 회장 도전이 3번째입니다. 부끄럽게도 2번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봉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다녔고 또 이번이 3번째입니다. 참 느끼면서 너무 겨운 환경이 어려우셨구나.
한 달 이상 여러 전국 곳곳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겠습니다. 딱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걸로 결론이 내시더라고요. 불법 덤핑, 초저수가 이것 때문에 너무 시장 질서가 너무 놀랍니다. 또한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2개에서 4개 대통령 공약이지 않냐. 그거 할 수 있게 좀 우리 너무 어렵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또한 그러다 보니 다 위축이 되시고 또 자존심마저 자존감마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박영석 이 일을 하면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대정부, 대국회의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장애인 치과병원 나왔지만 우리 권역별 장애인 치과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우리 치과 의사들이 장애인 돌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우리 치과 의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 통하기만 하면. 저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실 어렵다. 장애인들한테 치과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설명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그 예산 제가 기획예산처 다니면서 따가지고 와서 지금 전국의 권역별로 장애인 치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원 여러분, 이제 부정을 이야기하지 말고 희망과 긍정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 치과계로 단합될 수 있도록 여러분 3월 10일 꼭 투표해 주길 바라면서 기호 3번 박영석 인사드립니다. 이번 내부 후보님들 공약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우리 3만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33대 선거, 6년 전, 9년 전 선거에서도 똑같은 공약이었고 회장님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여서 뛰부르고 구호 크게 외친다고 변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회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오로지 제도의 변화로만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법정 제도의 변화만이 똑같은 공약들을 우리 책상 위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캠프에는 치과 행사를 길러온 교수 두 분이 계십니다. 학계와 성관계에 발이 굉장히 넓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병원과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 불풀이 회원을 통해서 함께 호흡해온 두 원장 후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희는 오랫동안 다양한 경로로 쌓아온 정계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인연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변화를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내겠습니다. 기호 2번에게 직함을 주십시오. 이름값 하겠습니다. 밥값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호 2번 정무회장 후보 진영의 부회장 후보 김지환입니다. 대학에서 교육부학장을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전직으로는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당구를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 현실이 이미 언급된 많은 문제들로 또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치과 의사들로서는 그 체감하는 정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제자의 말에 의하면 이게 대리운전이나 이런 투잡을 뛰는 치과 의사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직과 개원과 연합된 회장단이 작전을 들여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과다 경쟁 해결을 위한 치과의사 수급 문제 부분에서도 역시 작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불법 광고나 기형적인 진료 형태 척결에서도 역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또 이를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되고 이게 기반이 돼야지 정부 기반에 우리가 협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공직과 개원과의 이런 연합
회장과의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동국 회장 후보님을 도와서 특히 신규 치과의사들에게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또 사회적 위상을 느낄 때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의 부회장 후보 유동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계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미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협회 가입률이 2000년 초에 80%였습니다. 근데 2016년 중반에는 70%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6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가속이 붙어서 이 속도는 10년에는 50% 미만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협회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지금 많은 공약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뭉쳐야 되고 그건 또 상호 신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공약으로 1800명 대의원제를 말씀드린 게 18,000명의 유권자에서 10분의 1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45세 이하의 회원수를 대략 추계해보면 43%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의원 수는 공중 부분이 2명하고 2%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저희 캠프에 같이 확인한 부승찬 선생님이나 김금수 선생님과 바로 저희가 이 대의원제 같이 저희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저희하고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힘은 서로 이 근본은 소통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 정기 이사회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회계는 묻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접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기호 2번이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후보자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더 나은 진료를 고민하기보다 직원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동료를 경쟁자라고 바라보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공약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강한 리더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치과의사로서 담당해 주시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시 서로를 동료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지지 않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쌓은 저의 모든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오직 우리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쓰겠습니다. 3년 뒤 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적어도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 다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저는 누구에게도 잠재적 부채가 없습니다. 빚이 없기에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회원 여러분의 편에 서서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치과계가 과거의 혼란에 머무를 것인지 미래의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동안 똑같은 선택으로는 결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기호 2번 공동목이 그 결과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1번 김민경 플러스 캠프의 부회장 후보 장재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깊은 병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회원의 피 같은 회비가 불투명하게 쓰이며 협회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선거 적폐와 불투명한 회무는 이제 영원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무너진 취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기호 1번으로 함께 뭉쳤습니다. 기호 1번 김민경 플러스 캠프는 당선 즉시 부적절하게 지출된 협회비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회원에게 공개하겠으며 통치 잉여금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조직의 합리적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투명한 협회 구조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앞서 우리 회장 후보가 말씀하신 모든 일은 내부를 먼저 다지고 그 이후에 더 큰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오직 3만 회원만을 바라보고 깨끗하고 당당한 협회를 화합해서 만들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치과계 현안에 예전과 같이 협회장이 혼자서 대응하는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김민경 후회장 후보는 물론이고 함께하고 있는 저희 1번 캠프의 부회장 후보들은 회원 경험과 사태 대처 능력이 출중하다고 자부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호 1번 많은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민경 플러스 캠프 부회장 후보 최치원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 캠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캠프가 제시한 공약들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했고 토핑치과 문제, 증원 감축 문제, 보험파이 확대 문제 등 회원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어떤 철학으로 취업을 이끌 것인가? 저는 그 답을 미국의 사명에서 찾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신념이 있었기에 미국은 6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전사자를 끝까지 본국으로 성환해 왔습니다. 이 철학이야말로 강한 조직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사 회원 여러분, 취업의 사명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회원도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협회, 심지어 고인이 된 회원까지도 존중하고 애용하는 협회, 그런 취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회원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마이너스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치과 개원 환경의 생태계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에 있습니다. 치과 경영 생태계를 교란하는 의료 영리화 세력과 자본의 압박 속에서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취업의 사명을 받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집행부에서 일하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을 지키는 협회, 함께 살아남는 치과계, 무너지는 회원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집행부, 확연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회장 후보 최유성입니다. 저는 1985년 고3 시절 친구 아버님이 전동동 사거리에서 치과를 운영하셨던 사실이 치과대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어디에 개원하냐는 걱정을 듣고 치과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저는 매우 혜택받은 세대였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단언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과계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사실은 모든 캠프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너무나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선거가 1심에 이어 2심마저 부정선거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사과는커녕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회무방해라는 말을 버젓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누려왔던 경제적 풍요만은 결코 아닙니다. 치과의사라는 사회적인 인식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닐진데 어찌 이런 벌건 대낮에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치과의사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치과계의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불법 광고도 저수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흐리는 일부의 현혹입니다. 상식이 무너질 때 조직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취업의 정상화입니다.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취업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상식을 되돌리는 선택, 그 선택을 기호 1번 김민경 프로스캠프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세 분의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치과계가 처한 절박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지켜지지 않을 장밋빛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진료실의 고통을 덜어줄 실천하는 리더십과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를 내 돈처럼 아끼는 투명하고 떳떳한 도덕성입니다. 저 기호 1번 김민경은 회원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첫째, 제 살을 도려내는 뼈를 깎는 쇄신으로 협회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협회장 급여를 원상복귀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통치 잉여금은 투명하게 정산하여 조속한 시간에 전액 반환하고 부적절하게 지출된 협회비를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정 부끄러먹는 깨끗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이 깨끗해진 도덕성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형 불법 덤핑 치과를 완전히 척결하고 우리의 파일을 갉아먹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안면 미용 처치 등 진료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건강보험 수입을 극대화하여 치과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확실한 실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기 단상에 함께서 든든한 부회장 후보들은 회원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가 되겠습니다. 긴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하는 SOS 게시판부터 청년 치유를 위한 닥터론 확대, 그리고 여성 치유를 위한 세심한 복지까지 늘 곁에서 소통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이 협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 이상 무능한 회무에 실망하지 않도록 저 김민경이 치과계의 100년 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할 준비된 캠프, 기호 1번 김민경과 부회장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기호 1번 김민경입니다. 감사합니다.